마지막 세 번째 챕터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혜성입니다. 한홍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만 선생이라고 부르고 평소에는 그냥 야자투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예, 너무 거룩하게 앉아서 듣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기 계시는 김효순 선배님 등등 굉장히 거룩하게 하셨을 분들이십니다. 이 역사 프로그램을. 저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 못 되고요. 한홍구 교수도 저하고 놀면서 거룩함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재미있게 가능하면 2시간인 줄 알고 왔는데 1시간 반이라고 해서 약간 지금 상처받았습니다. 왜냐면 둘 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1시간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즐겁게 보겠습니다. 한홍구입니다. 저도 서혜성 선생이라고 하려니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죠. 서혜성은 서혜성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게 요즘 이제 현대사, 근현대사 갖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홍길동이가 왜 가출을 했는지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친일파를 친일파라 부르지 못하고, 유라이트를 유라이트라 부르지 못하고, 네, 자꾸 이제, 그래도 제가 역사를 대학에 들어서 그래도 역사 공부한 게 30년이 넘었거든요. 아마 거의 강점기만큼, 일제가 우리 통치한 것만큼, 거의 그만큼 역사 공부를 했는데, 진짜 역사에 대해서 X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마구 이제 떠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르는 대로 자기 혼자 떠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못 듣는 척하고 넘어가겠는데, 역사 교육,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이제 문제가 크죠.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핸드폰에 문자를 하는 번 써봤습니다. 제가 기록을 하나 해봤는데, 여기 왜 오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망령과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았던 아버지, 이승만, 그리고 매만 때리던 아버지, 의붓아버지, 박정희. 박정희는 의붓아버지죠, 그나마. 쿠데타로 했으니까. 두 망령과 싸우는 일이다. 저 어렸을 적에, 여러분도 다 동화 같은 데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귀신이나 도깨비는 여고괴담에서도 귀신이 움직일 때 이렇게 걷지 않고 쭉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나 도깨비는 발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리가 하나뿐인 존재들입니다. 망령이 중심이 되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 자체가 다리 하나로 서 있는 현실인 거죠. 아주 위태롭고 위험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깨비하고 싸울 때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밭다리로 싸우면 안 되고 안다리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밭다리를 하게 되면 허공에다 다리질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리로 싸우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이겨내야만 망령이 지배하지 않는 현실, 사람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그러는데, 한홍구 선배가 제가 무슨 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필 오늘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은 3가지 종류로밖에 죽지 않는다. 서거하거나, 사망하거나, 뒤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김정일을 놓고서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그 기준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거냐, 사망했느냐, 뒤졌느냐 하는 그 논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의 어떤 중심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갖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조차도 일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 누구나 다 자연적으로 태어나겠죠. 개별적으로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죽습니다. 그만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빨치산 얘기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스페인의 유명한 독재자 프랑코가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뼈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른바 마드리드 북쪽에 한 100여 킬로미터, 101km인가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 다르겠죠. 제가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면 망자의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좌우 막론코 스페인 내전, 굳이 내전이라고 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전인데 사실은 스페인 국제전에서 죽은 사람들을 묻어놓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무덤에 그 사람들 시신 유골을 안치하자는 결의를 하면서 독재자 프랑코가 했다는 말입니다. 뼈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느냐. 그런데 한국에는 여전히 뼈에 이데올로기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지리산에서 뼈는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뼈가, 정치적 뼈가 내려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엄숙하게 하지 말자고 해놓고 엄숙하게 얘기하네요. 있군요. 그 뼈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는 요번에 최근에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뼛속까지 침미하고 뼛속까지 침미라고 형님이 보증했죠. 형님이 그 무슨 시정잡배 같은 판사, 따옴표 쳐야 하는 그 시정잡배 같은 판사가 아니라 형님이 하신 말씀을 그 판사는 그냥 인용했을 뿐인데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뼈에는 분명히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원산지 표시인지 모르겠어요. 원산지 표시입니다. 네, 원산지 표시인가? 네, 그래서 하여튼 뼛속까지의 친미인데 아까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제 뉴라이트들하고 싸울 때 참 그 한 게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를 죽인 폐주나래요. 그 친일파는 신문화의 아버지,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는 근대화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입이 근질근질한데 차마 내뱉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전두환이는 좌익척결의 아버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내뱉지 못하는데 그 전두환 재산이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면 이제 좀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죽였대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말은 바로 하자고. 나는 이승만 박정희의 아들이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우리 아버지 아니다. 우리 뭐 민간인 학살 얘기하는 건 뭐냐? 이승만이 아버지를 죽여서 아버지의 흔적조차 지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불러내는 얘기다. 이게 어떻게 살부냐? 살부의 폐륜이냐? 아버지의 귀환이지. 뭐 토론회에서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얘기 마무리 짓자면 괜히 시작을 했군요. 저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한홍구 선생님 더 멋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군요. 사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없었죠. 사실은요. 개화를 하면서 이른바 봉건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개화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더라면 좋았겠죠. 그런데 훌륭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일제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이방에서 들어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그랬죠. 사실은 그때 근데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독립운동, 항일운동 하신 아버지들이죠. 제가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어머니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또 혹시 여성 편견 하신다고 그럴까 봐서. 우리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위대한 아버지들, 거룩한 아버지들이 있었죠.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사실 민주화 운동이죠. 민주화 운동이 그런데 사실은 한홍구 선생님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뻔했는 삼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아버지가 되었더라면 오늘 이런 강연 자리가 사실 필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서 그것이 일반화된 그래서 민주화 운동 정도의 가치가 한국 사회에 당연히 평범한 진리, 일반적인 룰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없었을 터인데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우리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상한 망령의 아버지들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로서의 87년 체제에서 정치적 절차 민주주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명박 씨조차도 사실은 87년 체제의 부산물이죠. 또 87년 체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그 체제의 수혜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 탄압하고 있는 기이한 형국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한홍구 교수하고 저하고 뭐 다른 경제학자들하고 같이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찍었습니다. 방송에서 뭘 잘 안 해주니까 요새 우리 두 사람이 주로 뭘 하고 있냐면 인터넷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을사조약에 쪽팔려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판사들 176명이
서명하게 된 이유도 있지. 그런 프로그램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인데. 김한길 판사가 봤다는 프로가 이 친구가 기획해서 만든 겁니다. 이럴 때는 박수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중요한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그리고 통일, 민주화운동 세력 그런 것들 진정한 민주화, 그걸 달성한다면 상할 민주화, 그리고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그것까지 달성해낸다면 우리 역사에서 20세기 혹은 21세기를 이어지는 데서 유일하게 쓸만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망령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우리 아버지를 진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앞에 얘기가 좀 길었죠? 제가 그 얘기를 더 해야 되는군요. 예, 하겠습니다. 많이 길었어요. 예. 더 길게 해보라고. 예, 이제 더 하겠습니다. 한홍구 선생님 얘기 안 해도 제가 2시간은 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역사 대중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테인데요. 제가 사실 우리가 한홍구 교수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역사 대중화 작업에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이켜 봤을 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역사 그러면 역사는 외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암기 과목의 대표가 역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또 뭐 요새는 국사인지 역사인지 뭐 부르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무원 시험에 나오니 안 나오느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사나 역사 과정이 시간이 줄었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가 암기 과목으로 전락한 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는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화에서 하나는 역사는 토론의 소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구어체로 쓰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말로 쓰는 역사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읽어서 쉬운 것이 왜 좋으냐면요. 이해하는 것에 단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쉬운 걸로 쓴 것은 재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재현 가능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걸 읽고 나서 내가 곧장 그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은 근육이 없는 지식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되고 현실을 고쳐가는 것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한홍구 교수가 유일하게 칭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사라는 역사책입니다. 그 대한민국 사를 제가 어디 가서든지 한홍구 교수하고 친하기 때문에 추천한 이유가 한 49%고요. 정말 좋아서 그 책이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이유가 51%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이 비로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른바 근대적 역사 인식 얘기하면서 하셨던 그 이래로 가장 대중적인 역사책입니다. 근데 이 역사책의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역사책이 아주 손쉬운 말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기 쉽다는 점이 있죠. 두 번째는 풍부한 예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예증을 읽고 있으면 저절로 모르게 분노하거나 혹은 내지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역사책은 저는 죽은 역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H. 카가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다. 그런 얘기하고 랑케라는 사람이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사실 랑케의 말을 E.H. 카가 다시 재구성한 말이라고 봐야겠죠. 한홍구 교수는 그 말을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과거의 지금까지 전통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덤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유물, 문헌 고증 사건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서 하나 보고 그걸 해석하는 거, 그런 일들이 주로, 그래서 이 문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따지는 것이 주업이었던 거죠. 그게 당연히 일제 간변사학의 영향을 받은 때문인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홍구 교수가 했던 중요한 일은 역사는 그 자체의 하나의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그리고 현재에서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홍구 교수 한 그 업적은 한홍구 교수 빨리 죽을수록 효과가 빨리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웃으라고 한 얘기 웃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대중적 언어로서 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가 어려우면 그건 우리는 퇴마사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퇴마사로서의 촉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사회성보다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사회성보다는 그 생활 습관을 보건데 저도 뭐 그렇게 습관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성보다는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데 밤에 안 자고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네, 그 쉽게 썼다고 그러는데 요새 듣는 얘기는 대한민국사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 세대. 이게 대한민국사도 연재했던 게 연재 처음 시작했던 게 한 10년 됐고요. 10년 됐죠. 11년 되네요,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다가 연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역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뭔 일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하늘 아래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는 없다. 물론 있습니다. 운석 문제 빼놓고 정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는 없고 다 모든 문제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뿌리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잊어버린 것도 많고 우리가 당대는 다 겪었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쉽지 않은데 지금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령 박정희 전두환 때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가 친일파였죠. 뭐 친일파로서의 등급이 높았냐 낮았냐 그거 이전에 하여튼 박정희 친일한 거 맞죠.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는 말이죠. 70년대까지 친일파 얘기를 못하게 했지 절대로 친일파를 왜곡했던 적은 없습니다. 친일파를 미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지마 하다가 이제 자꾸 말하면은 이렇게 말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말 많으면 뭐예요? 네, 말 많으면 빨갱이죠. 그거 참 우파가 만든 말 중에서 유일하게 만든 말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말 많으면 빨갱이 어떻게 합니까? 패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다쳐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묻지마 다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친일파를 미화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살아생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꼴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미화하려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죠. 말이 꼬이고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제국주의까지 미화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미화하려니까 독립운동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일파는 뭡니까? 우리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넓고 후진적이고 뒤떨어진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새롭게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참 다쿠하고 고도한 그런 그 분자들이 그런 대세를 거슬르는 그게 독립운동하는 떨거지들이죠. 근데 그 비슷한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세요 요새? FTA 얘기가 딱 그거죠. 한국의 낡은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시키자는 거. 그게 FTA입니다. 통상 조금 늘리자는 게 아니죠. 그거 100년 전에 우리가 들었었는데 그게 을사조약인데 이 FTA도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게 뭐냐면은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친일파라고 우리가 불렀죠. 친일파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한테 가붙은 게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짜 FTA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는 족속들을 보면은 저거는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까만 미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란 개념으로 스파이다, 간첩이다 그런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자들. 그러니까 이미 내면화된 뼛속까지 영혼까지 미국화된 사람들. 그런데 왜 이 사회성 표현으로 껍데기 미국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껍데기만 한국 사람. 시간이 오래 걸리면 DNA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자들과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고 그런 자 입장에서 한국사를 쓴다는 건 뭐겠어요? 독립운동은 이거 이상한 짓 한 거죠. 민주화운동? 경제 발전하는데 발목 잡은 애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 교과서에서 뺍니다. 빼는데 또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뺄 수는 없으니까 자, 이승만을 갖다가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다라고 역사책을 쓰자고 하고요.
이승만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공로자로 쓰려고 그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개무시하고 제일 때려부신 게 누굽니까? 그게 이승만 박정희지.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자유민주주의를 때려부신 놈이 있으면 한번 좀 듣고 와보세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군요. 친일파를 미화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럽으로 치면 나치를 미화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새로운 교과서 지침 방향에 강주 민주화 운동 혹은 강주 민중항쟁, 강주 항쟁이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프랑스 혁명이 없는 프랑스 역사하고 같은 거죠. 정말 그렇게 하면 사실은 현 지배계급에 도리어 불리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책을 읽고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데모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큰 거죠. 그 세력을 전혀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한국 보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보수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줄여서 말하면. 한국 보수는 첫 번째,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친일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있을 수가 없죠. 민족주의가 되려면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 보수의 뿌리가 제국주의에게 아부하는 데서, 제국주의 기생충으로 살아오는 것이 역사였기 때문에 우선 민족주의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부족한 것은 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일한 민주주의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뭐냐면요. 북한 공산 괴뢰 집단이 침략했을 때 자기들이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민주주의 근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장 많이 공산 반공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짜르죠, 첫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러시아의 짜르가 당연히 반공 세력이었죠. 반공의 최천병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히틀러도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제도 반공주의자였고, 그리고 무솔리니도 반공주의자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프랑코도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냥 전제의 권력이거나 독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때려부신 자유와 민주주의죠, 사실은요. 한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독재라는 말을 6글자로 늘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자기들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적통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건 독재인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배했던 역사를 독재라고 부르기 못하니까 그 이름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건 언어에 대한 모욕이죠, 사실은요. 그건 마치 전두환이가 민주화 정의당을 만든 것과 같은 거죠. 광주 학살 뒤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때려부시고 정의를 폭력으로 때려부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정당 이름이 민주화 정의당인데 그 정당이 첫 번째 내세웠던 정치 슬로건이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전두환이가 내세운 첫 번째 정책이 그때 삼천교육대 이런 걸 운영하면서 했던 얘기가 삼천교육대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국민을 폭력으로부터 해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인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조폭 좀 잡아들인 조폭을 잡아들인 건 반인륜적 행위죠, 사실은요. 인권을 치면 중대한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폭력으로부터 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폭력을 행사해 놓고서 자기가 한 말이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인데요. 한국 보수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아부하거나 친일을 하거나 극단적인 친미를 하거나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기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거나 정의로운 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의를 추구했거나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재가 오늘날 뉴라이트를 낳은 것이고 뉴라이트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내에 불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립 조건과 내용 자체가 불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질병이 든 상태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 자체가 심각하게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권력은 잡을지 몰라도 그런 불구인 상태로 사회가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길게 잡죠? 네. 네, 마이크를 길게 잡았는데. 내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이럴 때 크게 답해 주셔야죠.
그렇습니까? 30분 동안 하십시오. 뭐 보수주의자가 없는 걸 따지자면은 많죠. 뭐 민주주의도 없고 민족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가. 네,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그러니까 이게 그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을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윤동주가 죽는 날까지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염치. 그게 있고 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다른 뜻으로 또 쓰이죠. 후한무치하다. 그런 면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감수성 제도. 그런 게 대한민국에선 권력의지였죠. 그리고 그게 또 전 친일파가 잡고 나서 제일 나쁜 점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출세한다. 그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 가치관이.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 팔아먹고 민족이고 나라고 그런 거창한 거 떠나서 우리 옆집 순이 저 정신대 끌고 가고 그렇게 팔아먹고 또 징용 끌고 가고 징병 끌고 가고 그랬던 자들이 세상이 바뀌면은 또 고개를 못 들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 놈들이 세상이 엎어졌다, 맺혔다, 갈라졌다, 온갖 뒤비졌다, 빌짓을 다 해도 그놈들이 계속 똥똥거리고 산다. 그런 현실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글쎄요, 이렇게 우리 민주화운동이 얼만큼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저도 가끔 헷갈려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우리만큼 민주화가 된 나라도 없죠.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전두환이 아직도 똥똥거리면서 다니는 걸 보면 한국이 진정령 민주화된 나라인가?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에 보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 청산 됐어요, 안 됐어요? 요거 딱 보면은 그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갓기도형입니다. 우리는 과거 청산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야. 민주화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야. 우리 얼마만큼 민주화 됐냐고 물으면은요,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무현 같은 사람 대통령들만큼 민주화 됐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바마 미국 민주주의 250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된 거예요. 오바마 같은 사람. 처음 나왔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민주화 먼저 됐다고 하지만 거기 뭐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봉건시대 5대 가문, 7대 가문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이 어디서 나왔어요? 한국의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 어서 굴러먹던 개벽닭인지 모를 존재고 듣보잡에 갑툭 튀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 대통령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을 약간만 질문 바꿔서 얘기하면 어때요? 한국이 얼마나 민주화되지 못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노무현이가 바위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 민주화되지 않은 거죠. 그런 세상. 우리는 이렇게 그냥 뭐 꼭 노무현이든 아니면 새로운 힘을 밀어내는 우리가 민주화해 나가는 힘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보와 보수가 뭐 5대5 또는 진보가 좀 밀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0대0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100대 빵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도 보면은 놀라운 거죠.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싹쓸이를 했잖아요. 싹쓸이. 그런데 만 7년이 안 돼서 4.19가 터졌습니다. 어른들 다 잡아 죽이고 나니까 누가 했어요? 중고생들이 나왔잖아요. 중고생들이. 그거 유신으로 또 싹 정리했는데 유신하고 나서 딱 7년 만에 박정희 머리에 바람구녕 났습니다. 박정희 총 맞은 게 유신하고 딱 7년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화로 갈래다가 전두환이가 튀어나와서 다시 광주에서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했죠. 정말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도청을 지켰던 분들이 쓰레기차에 실려서 갔어요. 쓰레기차에 실려서 망월동으로 갈 만큼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딱 7년 만에 6월 행정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징하게 온 겁니다. 우리도 징하게 왔는데 근데 저쪽이 워낙 강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싸우고 했어도 저놈들도 오뚜기처럼 저놈들 역사 따져보면 또 찬란해요.
45년 8월 15일에 해방 딱 됐을 때 친일파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친일파가 살아남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친일잔재 청산에 그냥 실패한 게 아니죠.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한테 거꾸로 청산당했잖아요. 그렇죠? 87년 6월 항쟁 때 그때 야 진짜 이제 드디어 민주화가 되나 보다 했는데 그놈들 살아남았죠.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진짜 외환위기 가져온 재벌과 관료들 진짜 책임 묻어서 청산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해체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자유주의 개혁의 전도사가 됐죠. 2004년도에 서구 꼴통들 탄핵해서 치고 나갔을 때 딱 그놈들만 치고 나갔을 때 분리수거 딱 해버렸어야 하는데 살아남아서 집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가 격동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만만치 않았고 저놈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저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홍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지금 나라도 민족도 필요 없다. 결국 이제 개인의 부 혹은 탐욕, 출세 이런 것만 중요시하게 된 전통, 유구한 역사 전통을 근대사에서 시작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양반이 이완용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완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완용은 우봉 이시인데요. 경기도 광주 사람입니다. 서울 여기 장안에 살았는데요. 그 안국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은 아주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자기 양아버지 밑에 살면서도 나중에 입양돼서 들어왔거든요. 양아버지 밑에 살면서도 그 자기 이복 형하고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흥선 대원이 대감하고 친해서 그 양반 고급 자제들만 보는 시험에 나가서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자기는 1등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장훈 급제했다고 하는 얘기는 실은 4등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게 몇 개 안 된다고요. 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 얘기하면. 예. 시험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번 1등 하면은 장원이. 종합 성적 4등. 하여튼 종합 4등입니다. 모르면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홍국에서는 현대사 전공이고 저는 근대사 전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잡학 전공.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양반이 출세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양반이 학무 대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국민학교 제도를 이 양반이 만들었습니다. 사범학교 제도도 이 양반이 만들었습니다. 교사를 가리키는 근대교육. 이 양반이 영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세웠던 관립영어학교, 유경공원, 그게 파크가 아니고 학교거든요. 거기서 1등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반이 따라갔다 참사로 갔거든요. 우리 공사관에. 영어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했겠습니까?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친러파였죠. 아간파천 때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 그리고 언제나 이 정동 바로 옆에 여기 있는 호텔, 손탁 호텔이라는 데 앉아서 이런 정동 불학부를 형성하면서 당시 여기 와 있던 서양의 지식인들하고 소통하면서 했던 당시로서는 최고의 개화파였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외부에 있었는데 외무부죠. 그 사무실에 출범했습니다. 독립협회 자체가. 돈도 이완용이 자기 형과 이복 형과 함께 돈도 제일 많이 냈습니다. 독립협회 만드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국민학교 그 당시에 소학교였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제도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독립협회 같은데 안 했으면 원래부터 악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글씨도 잘 썼다고 그럽니다. 저는 글씨에 관심이 없어서 이완용이 쓴 글씨는 여러 번 봤는데 그게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도 잘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노가다 1000명은 나라를 망치지 못합니다. 지식인 1명이 세계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지식이죠. 그 실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자기가 본 거죠.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904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러일 전쟁이 있었고 러일 전쟁의 뒤에 배후가 누굽니까? 미국과 영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총과 돈을 대준 데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시어더 루즈벨트 그 미국 대통령 이 이제 포츠머스라는 데 사람들 불러가지고 늘 요즘 평화회담을 중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그런 국제 정세를 그런 외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었습니다. 미국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달이라는 것도 예상한 거죠.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루즈벨트, 우리가 알고 있는 레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나중에 된 대통령이고요. 그 사람이 삼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공화당입니다. 나중에 루즈벨트는 민주당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해가지고 이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포츠머스 회담을 주선한 관계로. 그리고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가 넘어간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정세를 읽어낼 수 있는 한국의 몇 안 되는 지식인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었다. 관료이자 지식인이었던 자가. 지금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 FTA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세를 읽고 있는 거죠. 그건 뭐죠? 대세를 따르는 판세죠. 이 대세라는 건 뭐냐면 탐욕의 대세인 거죠. 저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똑똑한 것만이 그걸로만 나아갔을 때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완용입니다, 사실요. 아까 한웅 교수님 얘기 지금 제가 부연하는 겁니다. 한 인물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완용이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을사보호주약 할 때까지 일본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갈 때 일본에 잠시 기항한 것 빼놓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일본 옷을 즐겨 입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늘 한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장관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남한테 보여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우리가 지식인 혹은 출세주의로 자기 자식 혹은 대학에서 가령 서울대학 이 사람 우리 요새로 지금 뭡니까? 서울대에 나와서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일찍 좋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좋은 관료직을 했고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자 자기 개인의 삶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것은 고종과 순종이 죽을 때 가장 죽을 때 자기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굴 생각했냐면 두 분 다 이완용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고종과 순종은 이완용을 미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그런 게 있었던 그런 그렇죠. 비즈니스적 휴머니티라고는 할까요?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걸로 두 왕회를 다 설복시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의 출세주의적 재능 있는 인간, 그리고 그런 그룹이 많아졌을 때 그 세상이 정말 망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능한 관료가 나라 망친 사례는 많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딱 거기에 맞겠죠. 근데 을사조약 때하고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을사조약은 우리가 흔히 을사오조약이라고 그러죠. 조문 실제로는 6개인데. 근데 딱 읽어보면은 읽는 순간 조선이 망했구나를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날 시일야 방송대국도 나오고 사람들이 종로거리에 다 장사꾼이 철시하고 거리에 몰려나와서 데모하고 지금 말로 하면 데모죠. 그렇게 울부짖고 그랬죠. 김홍수 5조항이죠. 그래서 조약문 하나가 나중에 추가됐죠. 여섯 줄. 네, 그런데 이제 근데 FTA는 김하늘 판사도 썼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제일 복잡한 게 민법입니다. 1180조 항. 근데 그래서 1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FTA는 몇 페이지인 것 같으세요? 1500페이지입니다. 1500페이지. 국문 750, 영문 750. 그래서 이거는 읽다가요. 예? 나라가 망했나? 이게 흥한 건가? 이걸 모릅니다. 우리 그 프로 찍을 때, 그러니까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걸 읽은 사람이 이정희 의원 하나예요. 외부 전문가로는 이혜영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다 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2명, 저쪽에 다 읽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뭐 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읽을 이유가 없죠.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리고 천정배 변호사도 꽤 읽었는데, 천정배 의원이나 이정희 변호사나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정희 학력고사 1등이고 천정배 서울법대 수석에 사법연수원 수석한 사람인데 둘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읽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특혜급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접 수용이니 뭐 역진조학이니 뭐니 하는데 하나하나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그냥 영어 표현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법률 용어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를 만들었고 김하늘 판사도 나경원 찍었다는 양반이 우리 프로 보고서 이놈들이 나가서 뭐 FTA를 막 떠들어대는데 일방적으로 성토해야 되는데 개중에 들어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공부를 새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막 떠들어댄 게 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표현이 시정잡배의 언어를 써서 그렇지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안 뚫릴 것 같은 수비가 잘 뚫립니다. 누구한테? 우리는 당위로 수비를 하거든요. 당위로. 이렇게 돼야 된다. 마땅히 이래야 한다. 친일파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이런 걸로 하는데 나라 팔아먹으면 큰 돈이 생긴다. 내지는 죽을 코너에 몰린 놈에 내가 기필코 이것을 살아서 돌파해내리라. 그런 놈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는 순간에 뚫려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FTA 이거 통과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100년 전에 나를 뺏겼다가 간신히 해방되고 반쪽이 난 상태에서나마 그래도 간신히 힘들게 온몸으로 밀고 온 게 도루묵되게 생겼습니다. 진보 쪽이라고나 할까요? 거기에서 꼭 제가 자주 하는 이런 데 가면 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참 보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홍 교수도 자주 하고 저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한국 보수라고 흔히 말하는 사람은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느 쪽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 모양인데 보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김구, 뭐 이봉창, 혹은 뭐 안중근, 혹은 윤봉길, 매천 황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보수인 거죠. FTA 얘기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자꾸 FTA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역사라는 건 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시점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특강 이름도 지금 그 순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은 지금을 위해서인 거죠. 그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이 순간을 위해서인 거죠. 말하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근데 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보수주의자들은 얘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 진짜 한국에 보수가 있다고 한다면 FTA 하자고 그러면 지금 소주에다가 비상을 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매천 선생처럼? 그게 맞죠? 매천 선생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시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소주에다 아편을 타서 돌아가셨거든요. 드시고.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그러셨죠? 잘 안 죽으니까? 잘 안 죽은 게 아니고 그분이 딱 폼나게.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황은을 입었던 것도 아니고 뱃을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죽을 이유가 없어. 꼭 죽어야 할 이유는 없어. 그런데 참 기막힌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의 선비를 키운 나라인데 이거 한 놈도 안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돌아가시는 마음을 먹고 아편을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절명시. 그 유명한 시. 유명한 시인데 그것도 한 수가 아니고 네 수를 썼어요. 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먹으려고 아편을 쓰다가 타서 쫙 해서 폼나게 원샷을 해야 하는데 아까운 겁니다. 입에다가 des다 띄고 그러다가 세 번째 눈 꿀꺽 감고 이제 원샷. 그러고서 이제 아편 기운이 퍼지는 동안에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봐. 그러니까 죽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 동생은 그로부터 한 40여 년 후에, 한 3, 4년 후에 또 동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진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수랑 이제 학생들 데리고 매천 사당에 답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더니 우선 매천 사당이 안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무슨 복덕방 할아버지들 오시는 시골에 구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이제 갔더니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열쇠를 열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뒤로도 2번 갔습니다만 가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은 오면 서명하게 돼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뉴라이트가 많이 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보수 선배님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굳이 따지면. 근데 봤더니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좌빨들이더군요. 그러니까 왜 좌빨들은 우익을 섬기는 거죠? 보수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좌빨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임무가 굉장히 크죠. 좌빨의 전통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보수의 전통도 찾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매천 선생을 자기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매판 그리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천 선생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매천을 우리가 얘기함으로써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때 만약에 무슨 사회주의자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빨갱이들은 늘 말할 때마다 저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레닌을 들먹거린다든지 그럼 여러분 이제 보안법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만 매천 선생으로도 충분히 우파를 제압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족보를 따지면 복잡해지는 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수국 꼴통들한테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친일파 나부랭이고 대한민국에서 뭐를 내세울 역사 속에서 뭐를 내세울 근거나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나 할까요, 재라고나 할까요? 이쪽도 족보를 따지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 때 어떻게 됐어요? 싹 쓰지됐죠. 고은 선생님 시에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미안하다. 나 같은 게 살아서 5일장 장터에서 국밥을 다 먹는다. 한홍구 교수가 이 시 딱 한 지를 외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고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직설에서. 한홍구 교수가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고은 선생님이 자기가 좋으셔가지고 역사학자가 자기 시를 쫙 외우니까 그 장면 제가 이제 한홍구 교수 얘기할 때 꼭 한번 쓰려고 그럽니다. 그때 고은 선생님 정말 감동하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뭐예요? 북으로 갔죠. 북으로 가거나 남쪽에 있으면 다 죽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국의 진보라는 진영이 오늘날 어떻게 생겼냐면 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했냐면 우리 진보 진영의 어른이라고 꼽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장준하. 해방 직후에 뭐 했습니까? 족청했어요, 족청. 민족청년단. 극우 파시스트 단체. 미국 돈 받아서 사상계 만들었죠. 그런데 70년대에 오면 뭐가 돼요? 모든 통일은 선이다. 그런 말씀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함석헌 선생은 어떻습니까? 네.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의 사상적 배후죠. 공산주의가 싫어서 원로만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우리 빨갱이 목사로 유명한 문익환, 박형규. 두 분은 어땠습니까? 이 양반은 미군에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 네, 좌우 대립 시절에 그냥 우파가 아니라 미군에가 있었어요. 우리 계훈재 선생. 해방 직후에 보면은 주먹패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방끈 긴 주먹패와 가방끈 짧은 주먹패. 가방끈 짧은 애들이 이제 뭐 김도환이니 뭐 그런 쪽이고. 전문 용어로 체육계라고 그럽니다. 체육계. 늘 평생 이 양반들은 체육을 하고 사시잖아요. 가방끈 짧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되세요? 바지를 이렇게 높게 입고 양말 속에 연장을 넣어갖고 다니는 체육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체육계 참 좋아해요. 계훈재 선생은 거의 준체육계급으로 반탁학년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백현 선생도 뭐 그쪽 동네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고, 우리 이영희 선생, 국군 장교 출신이죠. 시인 김수영, 반공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진보 진영의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 꼴보수에서 왔어요. 꼴보수에서. 근데 보수주의자들이 진짜 보수주의자로 살면 한국에서 뭐예요? 그게 좌빨립니다.
보수주의자들의 양심과 가치, 보수주의자들로서의 염치, 그걸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좌빨이 된 거고요. 우파는 어떤 놈들이냐면 친일파들이고 대신 나와서 떠들어주는 사람들,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6.1에서부터 또 더 올라가면은 뭐 4.19 때 뭐 그 선언문 썼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오면은 다 뭐예요? 운동권 하다가 저쪽에 가붙은 애들. 뉴라이트가 처음이 아닙니다. 뉴라이트는 뭐예요? 좀 더 집단적으로, 좀 더 떼거지로 들어갔다 뿐이지. 그리고 딴 놈들은 우익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개인별로 스카웃되어 갔다면 뉴라이트는 이 땅에 이제 수구 꼴통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2004년도에 위기에 처했을 때 집단으로 등장했다는 점만 다를 뿐이지 다 이쪽에서 진보 진영에서 운동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김구도 거의 좌빨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은 우익 중에 우익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김구도 거의 좌빨로 일제에 반대하면 좌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좌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좌편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중간에서 정말 가운데에서 얘기를 해서 양쪽으로 봐야지. 이건 뭐 맨 오른쪽 끝에 가서 조선일보가 거기다가 기준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 왼쪽은 다 좌빨.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지금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쟤네들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중도 우파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요. 우리 재헌헌법 있죠? 재헌헌법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인터넷 치면은 다 나옵니다. 재헌헌법을 읽다 보면은 이런 빨갱이 문서가 있나. 민주노동당 강령보다 훨씬 새빨개요. 그러니까 우리 재헌헌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좌빨이 만들었습니까? 네, 우익들이 만들었죠, 우익들이. 여러분들 그 강연에서 재헌헌법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유진호 박사님께서 한홍구 선생님 외할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진호 박사님께서 기초하신 그 재헌헌법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헌법 제 119조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헌헌법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강력하게 들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익의 균점권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사기업 다니는 노동자들이 이제 그 이익에 참여해서 오늘날 뭐 정운찬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뭐 동반성장에서 생기는 뭐 동반성 위원장 얘기하고 있는 뭐 초과 이윤 공유자인가 그런 것을 비길 수 없는 이익의 노동자는 이익에 균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광물 혹은 지하자원 등도 당연히 다 국공유화해야 된다. 사실 지금 재헌헌법 기준대로 따지자면 우익이 만들었지만은 거기는 김구 세력도 가담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김구 임정파들도 사실상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주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헌헌법이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충격적인 정도로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만든 민주통합당인가 통합민주당인가 자꾸 헷갈리는데 거기 강령에 들어있는 그 내용 수준 정도는 사실 재헌헌법에 다 들어있는 정도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저 보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이른바 우꼴이라고 흔히 요새 인터넷에서 부르는 수꼴인가요? 수구꼴통들의 전통 한 가지 이완용 말씀드렸는데 꼭 한 가지 추가해서 인물로 얘기하면 전통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조병갑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조병갑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조병갑. 조병갑이 뭐 하는 사람이죠? 고부군수였던 분. 여러분, 고부군수 하다가 이분이 전봉준 등에 의해서, 봉기에 의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뒤에 혹시 뭐 했는지 아세요? 재판했습니다. 예? 전봉준 장군을 재판에서 사형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거의 맞는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로 동학혁명 고부 봉기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당연히 쫓겨났죠. 그리고 이 양반이 감옥도 안 가시고 유배 4개월간 신지도로 4개월간 유배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그 당시 갑오개혁에 의해서, 갑오개혁 같은 해지 않습니까? 갑오농민혁명하고. 이 양반이 요즘 말로 하면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이 합쳐진 것에서 이 양반이 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판사는 예심기능, 그러니까 프랑스식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 당시 우리 초기에 그랬어요. 우리 초기 법정이요. 평리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게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한 일이 주로 한 일이 동학군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시영 선생을 이 양반이 잡아들여서 처형했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 그리고 그 뒤에 잘 살으셨죠. 지금 언젠가 노무현 정부 때 그분 증손녀가 우리 할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 말 이름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는 거죠. 그분이 역사에서 정의의 편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분이 그때 변명을 하면서 하실 때 우리 아버지는 공덕비도 많다. 공덕비 많이 세웠죠, 살아서. 국민들 돈 걷어가지고. 강요도 세운 거죠. 그걸 가지고 공덕비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게 한국 숙고에 저는 두 개의 인물형이 있다. 하나는 봉건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어떤 시민적 의식 혹은 민중적 의식을 제거하는데 했고, 그 영달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력이 한 세력이 있고, 한 세력은 그 뒤에 나타난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엘리트 집단, 이로서 이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그리고 분단체제에 결탁해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애비는 그 두 종류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빈사 상태인 거죠. 사실 자기들 역사에 삼을 게 없는 거죠. 김구도 버려야 되니까. 그 말씀을 먼저 꼭 이 대목을 지나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러니까 애비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서 선생의 조병감 얘기할 때 제가 조병상이라고 했죠. 그 다른 조자입니다. 다른 조자인데 그 조병상 얘기도 또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수국골통들 진짜 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왜 겁이 안 나냐? 이게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는 진보 진영하고 비교해 볼 때 진보 진영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낼 게 너무 많죠. 열사가 너무 많아요. 열사가. 근데 저 수국골통 동네에 가면은요, 기억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빼놓고, 뭐냐면은, 왜 없냐 하면은,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진짜로 단 한 명도 남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자기 뭐 하나를 희생해 본 적이 없어요. 보수라면 어때야 합니까? 적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책임을 지는, 매청은 죽는 놈 없을까봐 나라도 죽어야겠다라고 약 먹잖아요. 적어도 그 공동체의 유지, 발전 또는 체면, 존엄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역사교과서에 이런 사람을 역사교과서에 넣자라고 하면 나는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전쟁 때 열심히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대한민국 지도자의 아들들. 있습니까? 있었으면 진작에 교과서에 들어갔죠. 근데요, 모택동 아들이 한국전쟁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아들이, 미 8군 사령관 아들이 한국전쟁 때 죽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장군 아들 안 되겠다. 장군들이 워낙 젊었으니까. 30살 무렵에 냈으니까 아들이 군대 갈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월남전은 누가 가서 죽었습니까? 5,000명 가서 죽었는데 가난한 집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갑 아들이 월남전에 비둘기 부대장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 그래서 예비역 중장으로 전역을 했는데 군대에 어떻게 가게 됐냐. 조병상의 아들 둘이, 조문안하고 조문안의 형하고 둘이 뭐냐면은 조병상이가 학병으로 내보냈습니다. 지원병. 그때 친일파 노릇하기 참 힘들었죠. 친일파는 지새끼 그래도 내보내면서 징병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국골통은 친일파만도 못한 새끼들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아버지도 그 일본 그 사람 군인이었죠. 군인이었는데 아들도 이제 내보내면서 그때 그 조선 군인이 아니고 소방대장 했어. 소방대장. 소방대장인가. 근데 아들을 내보내면서 그게 엄청난 신문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일 신문들에 그러니까 이대에 걸친 친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한국 역사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거나 왜곡된 부분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좌우가 막 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안중근 얘기할 때 한국 우리 뭐 진보 보수 떠나서 다 얘기하는 게 뭐 북글씨를 잘 썼다느니 뭐 유목을 전시하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안중근의 위대함은 전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의 위대함은 체육계 활동을 하신 데 계신 거거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행동파예요. 그런데 그 행동파인 거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행동파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9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와 같은 날 죽었죠.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죠 그날이요. 그래서 11.6이 대단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흘변에 있었으면 그렇게 총을 쏠 수 있었을까요? 총을 줬으면요. 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걸 총을 쏠 수 그리고 떨지도 않았어요 이 양반 실제로요. 그 기록에도 봐도요. 그런데 모범생이 그 비체육계 모범생이 그 할빈역에서 총을 잡았으면은 한홍구에게 주면 총구를 들여다보는데 이틀 걸릴 거고요.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쐈다 하더라도 비맞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떨어가지고 또 이러면 머리 위로 가거나 땅 밑으로 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뭐 있겠죠. 아니면 사람을 맞추면 좌우를 맞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제 브라우닝 M1900이라는 총을 가지고 쐈는데요. 그 7연발 당시 최고로 좋은 총입니다. 근데 그 양반 하여튼 쐈는데 3발 맞췄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또 이름이 몰랐습니다. 얼굴을 몰랐어요. 그래서 희미한 사진으로만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앞방 첫방을 쏘면 두 번째 사람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누군가 보호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또 이름이 확신하고 거기 쏴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연속 3발 연사해서 쏴서 죽였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안중근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짐작해 보세요 한번요. 그렇게 그 현장에서 배짱이 좋으려면 이분이 맨날 책방에 앉아가지고 책만 봤을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죠. 이 양반이 옥중에 쓰신 그 직후에 쓰신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술 먹는 거 좋아했다. 말 타는 거 좋아했다. 그 친구들하고 기생방에 나가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당신이 쓰신 글에 나옵니다. 이른바 안응칠 자서전에 나옵니다. 요즘 말로는 뭐죠 여러분? 룸사롱 자주 가고 오픈카 타고 사냥질 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곡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양반의 삶을 뭐 일그러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 양반 삶을 전체를 보면 끝없는 오류의 반복입니다, 사실은요. 독립운동할 때도 이 양반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얘기죠. 안중근이 왜 그러면 소년 시절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여러분 그랬으면 이 양반이 독립운동 했을까요?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리고 공무원 하고 그랬으면 누가 됐을까요? 안완용이 됐겠죠. 꼭 안한영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애국개명 운동 하셨겠지. 올모스트 안한용이 됐겠죠. 그랬으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한국에서는 늘 성공 모델을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안완용이 되라고. 그럼 왜 안중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해방되고 나서 여러분 이 안중근에 대해서 주로 누가 썼습니까? 행동하지 않은 자들이 쓴 겁니다. 주로 친일파들이 동화 작가였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동화 작가, 여기 글 쓰는 자들이 다 주로 친일파였거나 일본어로 글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2 나오면 어떡하죠? 해방되고 나서? 친일파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만약에 안중근 있다고 그러면, 그 안중근, 진짜 안중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쏘거나, 최소한 화염병이라도 던지거나, 뭘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를 가장 두려워했죠, 친일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위인전의 모든 위인전의 공통점 어렸을 때는 남달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일찍이 시키지도 않은데 나무하러 가면서 책을 보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무하러 가면 책 보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형 자체를 유순하고 말도 안 되는 인간형 철저히 봉건적 인간형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안중근이 과거를 잘못 살았다고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중근은 행동하고 저항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이등 박문을 쏠 수 있었던 힘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근이 모든 위인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위인전 세트에 쫙 하는데 안중근 빠진 위인전 없을 겁니다. 위인전이면 얼라들이 그거 보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자, 우리 진짜로 해보고 싶은 게 난 왜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근데 재미있죠, 여러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청년 안중근, 우리 시대의 청년 안중근을 모아서 구호 별거 없어. 안중근처럼 살자. 안중근처럼 죽자. 그래버리면은 유나이트들이 돈 대줄까요? 안중근 기념사, 안중근 승모회라고 돈 많아요. 저 남산에. 거기서 우리 안중근처럼 살란다. 안중근처럼 죽을란다. 라고 하면은 왜 이러시냐고. 왜 일단 우리가 이러시냐고. 총을 사야겠죠, 그럼? 안중근이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스탈린 새끼 쏴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용기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질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사에서 보세요. 우리 민주화운동사가 얼마나 범생이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민주화운동의 저항운동도 어떻게 갔냐. 우리 정도의 역사를 지닌 민주화운동사를 지니고 우리 정도의 희생을 지닌 나라에서 의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뭐는 넘쳐요? 열사는 넘쳐요. 열사 달력을 만들면 5월달에는 하루에도 제사 3번 지내야 돼. 3번이 뭐예요? 여기가 민주장의사예요. 민주장의사. 우리나라에서 저 박내군이하고 둘이 모이면은 그 민주장의사 장사 지는 얘기는 다 나와요. 책을 몇 권 쓸 수 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가에 대해서. 주로 5월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면 행동하는, 우리 행동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분한 마음은 표현했지만 의사는 뭐죠? 열사와 의사 차이가 그거죠. 열사는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죽거나 내지는 그것을 뭐 어떻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고 의사는 뭐죠? 쉽게 얘기해서. 나서로 찍은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남의 피를 흘린 게 의사고 내 피를 흘린 게 열사예요. 헌혈이 열사고 체혈이. 우리는 체혈의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문숭상주의 전통인 것처럼 그걸 만든 거예요. 저항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친일파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우익이 방지해졌어요. 대한민국처럼 우익에 이렇게 방지해진 나라가 없습니다. 좌익은 유순하고 법은 집행을 안 하고. 제가 유순한 민주운동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카메라 비치면 안 되겠군요. 그분이 굉장히 여기 안에 앉아 계시는데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70년대 선배들, 특히 범생이 형님들이 다 운동하셨거든요. 진짜 착하신 분들이에요. 만나보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운동을 한 거죠.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얘기는 그만하고, 친일파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반공했는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단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인 것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아까 한홍구 선생님이 장군이 30대에 장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0대에 장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0대에 경찰 총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일파가 일제시대 때 잘 살았을까요? 해방되고 잘 살았을까요? 해방되고 잘 살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일제 때 자기들은 최고위층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건 일본 놈들이 했죠. 장군도 일본 놈들이 했죠. 근데 어떻게 해방되고 나서? 하사관이 장군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마운 거죠. 왜 친일파가 하루아침에, 일제 때는 그랬잖아요. 미국 놈들 각을 뜨자. 귀축 미용을 도륙하자. 그러고 싸우던 놈들이 하루아침에 미국 놈들만이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면, 친일파 일제시대는 일본 놈들 뒷구녕 따라다니면서 떡고물 주워 먹었죠. 그런데 미국 형님이 들어오시니 어땠어요? 떡판을 통째 남겨줬잖아요. 미국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뼛속까지 친미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친일파들이 그렇게 그 변신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말 머리까만 미국 놈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 두 사람이 한 일을 여러분께 좀 중심이 되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를 당한 일과 우리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일이겠죠, 그죠? 두 가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남산에 안기부가 중앙정보부 있었던 건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자리가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번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리 똑같이 충격적이게 여러분, 그 자리가 대한통감관저가 있던 자리입니다. 요즘 말로 청와대가 있었던 자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능선 5m, 한 10m 되는 그 사이를 10m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도로 그냥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만큼 땅을 깎아가지고요. 요 아래가 대한통감관저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 예장동 2-1번지입니다. 그리고 이 둔덕 위에, 일제가 깎은 겁니다, 이것은요. 이 둔덕 위에 퀸센 막사 2개로 중앙정보부 시작됐습니다. 1961년도에.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한통감관저가 있던 자리 바로 둔덕 위, 5m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중앙정보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오세훈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분이 그 남산 역사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 뜻을 제가 근데 사실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게 거기가 그냥 단순히 통감관저가 통감이 살았더래요가 아니라 거기가 뭐냐면 여러분 을사조약을 찍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나가면 중명전이죠. 그건 사람들이 되게 다 압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데 정작 나라 망하는 한일합방 도장을 찍은 데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저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군사독재가 왔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요, 한 필지에 다 있어요. 한 필지. 필지도 아니에요. 한 필지에 정말 나라 팔아먹은 데하고 그 중앙정보부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나라 팔아먹을 때 이완용이하고 데라우치하고 만나서 이제 도장 찍었잖아요. 그 도장 찍을 때 옆에서 종이 갖다 대고 도장 갖다 대고 도장 찍고 나면 이렇게 닦아서 주머니에 넣고 한 거 누가 있을까요? 그 하나마찬가지로 선물 하나 주시죠. 네. 자,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직설 한 건도 있게. 네. 직설 두 건 드릴게. 네. 두 분이 다 하시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김종필 아버지. 김종필 아버지는 아닌데 모의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 소설 효시를 뭐라고 그래요? 이인직의 혈의누. 혈의누라는 말 자체가 일본 말이죠. 우리말로 뭔가요? 피눈물이죠. 그분은 한국말로 쓰면 치욕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완용의 비서가 이인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친일파를 갖다가 신문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신문화, 뉴모드, 신파 그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예언자에 속하십니다. 이인직 선생님께서. 혈의누 내용이 뭐죠? 청나라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저는 청일전쟁이라는 말을 별로 그 한반도 일어나는 것을 그 사람이 하여튼 청일전쟁을 불렀어요. 동학혁명이 여파에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근데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옥인가 뭐 분인가 하는 애가 있었는데 일본 장교 위생 장교가 그를 구해주죠. 그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해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군대만 근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 식민지는 위생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생 장교가 데리고 가서 일본을 키우다가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죠. 그 아이가 고아가 되어가지고 평양에서. 그런데 미국으로 가죠. 그 미국에 가다 어쩌고 보니까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언서, 100년 예언서입니다.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친일을 거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사 100년의 역사가 이 안에 그 혈연 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각자 맞네. 선각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인직 누구 아버지예요? 신문하의 아버지도 신소설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게 누구 자식의 아버지냐고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명문가입니다. 한산희 씨 명문가예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저 자리였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자기 일로 생각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래서 그걸 열심히 도와가지고 신문사 홍보를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군요. 하여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기를
복원하는, 그리고 저걸 지키는, 그 원형 그대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적어서 여러분 지금도 뭐 김대중, 문익환, 임수경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 계신 민청학년 뭐등 우리 송기용 선생님 그 간첩 사건 뭐 등 그런 게 다 거기에 지금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관리하고 고문했던 육국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제일 상처받은 것은 제가 그래도 뭐 가짜 명함 비슷하게 찍어갖고 다닌 명함은 없지만은 불리는 게 작가인데 거기가 문학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정동 안으로 들어가면요, 교통방송 안쪽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곳이 여러분 안기부장 공관이었어요. 거기가 문학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가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거기 편말 하나 없습니다. 표석 하나 설명 없습니다. 거기에 이게 과거에 중앙정보부장 안기부장이 살았던 그 공간이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거기 문학의 집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둘이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날 바는 가까스로 돈을 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막 연락이 온 거죠. 이제 왜 그런 공간을 내주고 기자회견을 하라고 그러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짧게 기자회견을 그래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데요. 지금 새로운 시장 박원순 시장이 와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제대로 된 역사의 공간, 기억의 공간, 그리고 미래의 공간, 뭐 한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팔아먹는 최고의 관광 상품이 뭘까요? 아까 한웅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관광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은, 한국 민주화운동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 뭡니까? 반대편의 기록이 뭔가요? 민주화운동 있으면 반대편의 기록은 친독재 기록이죠. 사실 한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울 내세울 만한 건 우리가 세운다면 인권박물관 같은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최고가 뭔가요? 우리가 한국이요? 전경의 진압 방식이죠. 여러분, 그럼 문제는 외국에 전경이 없다는 거, 전경 제도가. 그거 수출 불가능한 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1년 통계를 냈을 때 시위 참가자 숫자보다 동원된 경찰 숫자가 많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게 바로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정말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경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일 인명사전이 90 몇 년에 나왔죠? 그런 데 나왔죠, 그죠? 그런데 사실 서우영 선생님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기록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운동한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죠. 근데 정말이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럽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얘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죠? 나치 전범을 지금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른바 뉴른베르그 전범 재판에서 나온 이른바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제에 친일한 죄나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이걸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률에서 그걸 못 만든다 라고 하더라도 역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해자의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가해자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친일 인명사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거, 수첩에다가 이름 적어야 해요. 우리 왜 어렸을 때 보면 칠판에다 떠든 놈들, 뭐 준비물 안 갖고 온 놈들, 뭐 그 이름 적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런 거 적어야죠. 촛불 시위에 아이들 데리고 나온 엄마들을 아동학대죄로 기소한 놈들, 조사한 놈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작간첩 사건, 그거 만든 놈들, 그거 출세한 놈들. 민주화 운동 하던 학생들을 잡아다가 빨갱이 만들더라고 두들겨 팬 놈들. 이런 애들을 이름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역사에 남겨줘야죠. 여러분 이름 적읍시다. 아니, 친일파가 왜 방지하냐? 아무도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적기 시작하니까 역사에서 가르치지 마. 그리고 그거 자꾸 적어대니까 미화하는 거죠. 지금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문제가 뭐냐면요. 친일파 청산 못했습니다. 청산 못한 정도가 아니라, 친일파 청산 못한 정도가 아니라, 친일파한테 깎고도 청산당했죠. 그럼 지금 이 땅에는 친일파들 살고 있나요?
친일파 아들 그것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친일파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그 친일파가 만들어 놓은 세력, 그리고 그 친일파들이 만들어 낸 가치관, 나라 찾으려고 죽불나게 딸랑딸랑 쫓아다니는 놈들은 뭐해요? 빌딩 수유하고 있고, 친일파는 빌딩 소유하고 있고, 수위와 소유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 현실 자체를 놔두고서 무슨 놈의 과거 청산이고 무슨 놈의 뭐 역사만 기록하면 뭘 해요? 그걸 바꿔야죠. 근데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저도 이 수첩에다가 맨날 좀 칠하고 쫀쫀할지 모르지만 이름 적는 일. 우선 떠든 놈 이름 적어야 하고요. 일단 친일 인명사전을 여기다 써, 아니 친독재 인명사전이라고 써갖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독재 인명사전 그거 만들기 위해서 떠든 놈들 이름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떠든 놈도 이름 적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떠든 놈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치는 겁니다. 아이고 덕분에 박수 받아봅니다. 우리 편인데 응당 떠들어야 할 때 안 떠든 놈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가 아니고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침묵은 동조다. 침묵은 악에 동조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잘 유명한 얘기들이죠. 저 김근태 14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읽겠습니다. 김근태 선배가 이제 딸 혼인을 하는데 거기 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날 여러분 일요신문에 이근한이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했겠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문은? 많이들 보셨네요. 그러니까 김근태 제가 실제 이랬던 건 아닌데 제가 14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근태가 남명동에서 물고문 받던 날 나는 명동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모토롤라라는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파업을 지지하러 갔다고 해서 그걸 삼자 개입이라고 해서 김근태 구속했거든요. 그 당시에. 모토롤라 파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던 날에는 휴대전화를 샀다.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딸 혼인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 이근하는 고문은 예술이라고 했다. 침묵은 공모다. 그렇죠. 여러분 침묵이 공모인 거죠. 사실은요. 말하지 않는 자를 기록한 것 사실 직설했던 이유입니다. 직설을 처음에 이명박이 당선된 날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중에 100명은 앞으로 4년 동안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에 대해서. 장담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직설에 끌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려고 했죠. 그런데 직설하니 4번째 만에 바로 관상서 타격을 입으면서 저는 가장 싫은 게 가장 분노하는 게 우익이 아니면 솔직히 말했어요. 진보라고 말하면서 어려울 때 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거 둘이 하려고 이름도 직설이라고 붙인 거고 직설하려고 했는데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 편이 우리를 뺨을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때 제가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한홍구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대목입니다. 독재 인명사전도 써야 되지만 침묵 인명사전도 써야 됩니다. 그거 부록으로 꼭 써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앞잡이한 놈들도 있고 이른바 어용지식인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차원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신념화된 근데 그건 친일파 친미파가 아니라 여기에 미국인으로서 한국 정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 바로 옆에 정동 있죠. 정동 그런데 진짜 그런 자들 그런 거 우리가 색출해야 합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갖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국가보안법은 북한 간첩만 잡아요. 응? 북한 간첩.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분도 간첩 안 했는데 걸리시던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니 그거 이게 법리상. 그 다음에 형법은 적국의 간첩만 잡아요. 그러면은 미국 간첩, 일본 간첩은 어떻게 잡냐고. 무방비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진짜 미국 간첩, 일본 간첩 잡을 수 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국가보안법에 기생해서 그 살아온 자들, 유라이트들, 그리고 이제 그 세력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느냐? 촛불 때 기억나시죠? MB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MB가 중국 갔다 온 다음에
경찰청에서 촛불 시위가 뭐 며칠 날 몇 명이 모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승질 팍 내면서 그딴 거 말고 촛불 누가 샀어? 누가 무슨 돈으로 샀어? 배후가 누구야? 이게 배후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 한 번도 우리하고 저쪽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발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저쪽은 배후가 있어야만, 누가 지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세계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서는 배후를 찾고 배후의 배후를 찾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국가보안법 중독증입니다. 그 중독증에 걸린 자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법이라고 법리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국가보안법이 사람을 파괴했고요. 법 중에서는 또 뭘 파괴했냐?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뉴라이트들 좌빨들이 입만 뻥끗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라이트 숙골리죠. 우리가 좌빨인가요? 뉴라이트가 보기에? 저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제가 왼쪽에 앉았네요. 사회상 왼쪽에 앉은 저도 제가 좌빨인가 봅니다. 근데 그 입만 뻥끗하면 하는 얘기가 진보 좌빨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국가 정체성을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임시정부하고 제헌헌법. 그런데 불행하게도 뉴라이트들은 임시정부나 제헌헌법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 정체성, 아까 제헌헌법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은 우리는 어때야 돼요?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도 제헌헌법보다 보수적입니다. 그 국가 정체성, 그걸 누가 파괴했습니까? 친일파들이. 무엇으로? 국가보안법으로 파괴한 겁니다. 그 국가정체성, 쟤들이 국가정체성 회복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거기 가입할까요? 그래서 진짜로 제헌법대로 해봅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정말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지켜온 이 역사를 왜 수국골통들에게 내줘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찾아야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구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하고 국가기구를 장악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 7위권의 무역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엄청 부자 나라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네? 이 부자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강바닥 파서 토건업자들 주머니에다가 퍼주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교육에 쓰고 복지에 써갖고 무상급식도 하고 반값 등록금도 하고 더 나아가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는 데 쓰느냐. 이게 민주주의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제헌헌법에 주장했지만 실현하지 못했고 6월 항쟁 때 그래도 열심히 싸웠었지만 6월 항쟁 어디까지 막았어요? 정치적 민주화까지 막았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과제, 바로 경제민주화죠. 그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게 바로 내년도의 큰 과제일 겁니다. 경제민주화, 지금 말씀하신 한 말씀 더 보태면 등록금 얘기 맨날 나오는데 반값 등록금 요구하면 좌빨이라고 그러는데 이명박이가 언제 좌빨이었습니까? 이명박이 공약 아닌가요, 여러분? 가끔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값 등록금. 근데 저는 왜 쪼잔하게 반값 얘기하죠? 그냥 다 안 내고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성균관이 무료였습니다. 조선시대 대학 아닌가요? 관료 양성기관이긴 하지만 대학 아닌가요? 3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무료였습니다. 무료고 밥도 줬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매일 쇠고기를 줬습니다. 세종이 좌빨이었나요? 그 말이죠, 제겐. 정조가 좌빨이었나요? 여러분, 학생은 아직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죠, 사실은요. 돈이 없는 거죠, 당연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대학에 돈 받는 나라가 훨씬 더 작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우리가 좀 가까운 나라들이 주로 대학에서 돈을 받고, 유럽의 대학들은 이번에 독일에서 등록금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다고 시위하고 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등록금이 50만 원이면 오른 게. 그러니까 그 등록금 우리가 비싼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갈취죠. 사실은요. 여학생의 80% 이상이 가고 있고 남학생 78% 이상 정도가 대학에 가고 있는데 그는 의무교육해야죠. 사실상 사회적 의무교육이 아닌가 지금 대학이라는 게요. 사실 무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돈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요. 친일 인명사진 만든 건 참 훌륭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은
친일파들이 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 돈을 우리 돈으로 걷어가지고 친일에 대해서 아무런 한 적도 없고 피해만 입은 우리가 왜 그 돈을 내서 그걸 만들어야 하니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첫 번째 돈 내야 되는 사람 누굴까요? 박근혜죠, 사실은요. 네. 저는 이번에 독재 인명사진 만드는 박근혜가 정수성학회를 내놓아서 그 지분 팔아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역사가 바로 설 수 없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께인가? 그 정부, 여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며칠 전에 일본 갔지 않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죽던 날. 대통령이 가서 일본에 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심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정신대, 그런 할머니들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앞에 동상 만들었는데 그거 치워라. 그러니까 뭐,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민족주의자로 갑자기 됐죠, 이분이요. 그건 이분이 디도스니, 이런 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 우파적 지식인, 뭐 진보 보수 안 지식인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죠? 일본에게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 일본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만 아니다. 일본 성찰해라. 왜 니네 그러냐? 나쁜 짓 한 거 한 번만 말해라 그냥. 정신 할머니들 요구하고 있는데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니네 정부 차원에서 성노예를 동원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정부 국가 차원에서 사과한다. 요 얘기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할머니들께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독재주의자들끼리 이거 요구 못합니까? 아니 독재하고 제국주의가 뭐가 다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가 한국을 지배하면 그게 우리 삶에서 독재인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나 독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일운동이 민주화운동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운동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독재했던 그 자들에게 우리에게 책 보는 금서 목록을 만들었던 공안문제연구소 문화부에 있던 그 자들, 문교부에 있던 자들, 그런 자들 중에 양심 선언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한국을 지배했던 자들 중에 양심 선언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내가 독재해서 큰 죄를 졌다고 말한 자 누가 있습니까? 책 한 권 낸 적도 없어요. 이 자들 반드시 색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참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상했던 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일파를 볼 때 친일파를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가장 우수한 아들딸들이 끌려가서, 뭐 어려운 시절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가서 그 치욕스러운 행동을 한 건데, 이걸 참 우리 재주 있는 아들들이 그렇게 된 아픈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딱 전제가 있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반성할 때. 근데 진짜로 제가 이렇게 사료 중에,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하니까 사료를 읽잖아요. 근데 읽고 싶은데 없는 사료가 뭐냐? 친일파들이 쓴 반성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일제가 저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어. 이거 서정주가 나중에 제자들이 마구 다그치니까 나중에 한마디 한 유명한 얘기인데, 그 정도의 반성문이라도 좀 쓰는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일제시대에 자기 친일한 거 사후에라도 반성하는 사람 1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예요. 내가 그 과거사 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원래 굉장히 과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틀려요, 저는 굉장히 온건하고 우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잘못 놀다가 물들어서 이따가 끝나고 박수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좌빨인가? 물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과거사 국정원 과거사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게 한 3년 남았으니까 1년은 좀 대충 했고, 그 1년 동안에 한 게 정수장학회 문제, 또 경향신문 문제, 박정희가 언론 장악해 간 거, 그거 조사했고, 인혁당 사건, 동백님 사건, 이제 그런 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년차 될 때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끝이 없겠다. 해갖고 좀 크게 분야별로 큰 스토리를, 큰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분야별로 조사하는 거 디자인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시간을 다 허송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년 차가 남았는데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그리고 과거사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위원회를요.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것까지 합치면은 과거사 위원회가 한 20개 가까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월급 받는 사람이 1000명쯤 됐습니다. 그러면은 적게 한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과거사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1000명쯤 월급 줘가면서 했으면은 작은 거 아니죠. 근데 내가 정말로 분하고 원통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진짜로 초조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근데 단 한 놈도 감옥에 보내질 못했어요. 단 한 놈도. 단 한 놈도 감옥에 보내질 못했습니다. 도대체 1000명을 불러내서 조사해서 물론 그 조사한 게 헛되긴 건 아니죠. 사학자들한테 맡겨놨으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 많이 찾아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해요. 우리가 연구하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무슨 그게 과거 청산을 위해서 만든 거지 역사 연구해라 하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보내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 과거사 만들 때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들 뭐 감옥에 보내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진실을 원할 뿐이야. 우리는 보복하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라도 우리가 숙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사를 시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과거사에서 그래도 제일 선에서 제일 그야말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 새끼들 감옥 보낼 힘이 없으니까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 미운 놈 미운 놈 욕할 줄 알고 살아야 돼. 뭐 안 죽은 척하면 쏴 죽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가 감옥에 보낼 힘이 없으니까요. 뭐냐면은 자 옛날에 고문했던 놈이 괜히 입열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과 화유위원회 우리도 똑같이 그 이름 본따서 썼는데 우리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남아프리카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냐? 감옥에 가둬요. 가둬놓고서 너 이 새끼 네가 고문해서 죽었잖아 하면 아니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누가 시켰는데? 누가 시켰어?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시켰어? 그래야 고문의 장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고문의 명령 체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명령 체계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아예 애초부터 포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문했던 나쁜 놈들이 불겠습니까? 안 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감옥 보낼 힘이 없으면은 진실에도 접근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과거사를 지금 이렇게 듣는데 자, 친일파 감옥 보낼 수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친일파 다 죽었어요. 그건 못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 지금 살아있습니다. 뭐 지금 감옥에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나는 감옥에는 보내지 않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고문은 예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신문은 예술이고 두뇌 싸움이었고 우리는 애국 행동을 했었고 그 시절에 다시 돌아와도 내가 정말로 이근한 이자를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시절에 다시 돌아와도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놈. 또다시 나를 팔아먹겠다는 놈들. 또다시 민주학생들이 등장했을 때 또다시 잡아다가 고문하겠다는 놈들. 그런 놈들이 큰 소리치고 다니는 사회는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사회는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98년도에 지금도 기억이 상상합니다. 국회 소회의실이라는 데서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첫 번째 하자고 했던 사업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그때도 제가 독재 인명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발제했던 문건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벌써 15년 가까운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건 서구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독재 행위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법으로 다 처벌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서구입법에서 처리해야 된다. 라고 그때도 그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10몇 년 지나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근환이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근환 목사님 제발 그렇게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 가지고 그럴 수 없죠. 그때 제가 했던 발제문의 소제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근환은 순교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서 제가 그 당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인데 정말 지난 10몇 년 민주정권 15년 가까이 14년 되었는데요. 정말 이근환은 혼자만 감옥에 갔다 오는 순교자 행세를 하는 그런 판이 정말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주의 말로 그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가지고 다시 이근환이가 고문은 예술이다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된 것이죠. 이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명박 정부보다도 조금만 더 후퇴한다면 그럼 이근환이 그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어디 이제 학원을 차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정말 오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몹시 지난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반드시 독재 인명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것은 사실 뭐 기록하는 자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연구자들이 잘 쓰는 말 기억투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우리는 기억투쟁의 수세에 있습니다. 기억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투쟁과 싸움, 그걸 준비하는 그것을 이런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억투쟁에 성공할 수 있게 하려면 오늘 사실 강의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그걸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강연이 아니고 혹은 뭐 신문 혹은 인터넷 같은 데 이런 게 알려졌을 때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그런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투쟁에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 한 거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기억투쟁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공적인 큰 기억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물론 선행돼야죠. 선행돼야 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이 왜곡된 역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관심과 또 그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치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민주화 정권이 못한 것들 뭐 힘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 이 후자 부분은 힘이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시야가 짧고 관심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인데 피해자들이 그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에 대한 치유. 거기에는 당연히 그 치유를 위해서도 이근환 같은 자가 저따위 얘기하고 다니는 거 해서는 안 되고 큰 역사가 바로잡히는 작업이 되죠. 그러나 바로잡히는 작업과 별도로 따로의 그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그때 그 길거리에서 뛰쳐나갔었던 분들, 우리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지만 그분들 민주 회복을 하려고 뛰어나간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민군으로 나섰던 분들. 길바닥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 그 정동대 거리에 갑자기 공수부대나 뭐 경찰이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마구 뚫겨 팬다고 하면은 그거 누가 말려야겠습니까? 그거 누가 말려야겠습니까? 누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이 말리고 나는 가고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 서해석을 글로 확 밀어버려야지. 뭐 말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먼저 본 놈이 말려야죠. 먼저 본 놈이. 그런데 광주도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때 그래서 먼저 보면서 군인들한테 나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주 유공자들. 물론 배상 보상도 받았죠. 배상 보상도 받았지만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들의 이 지속된 고통을 상정 안 하고 그분들을 정상인으로 그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피해를 생각 안 하고 그 디자인하다 보니까 뭐 이게 지금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컨대 작년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 사회에서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근데 정의가 뭔지 꼭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 이렇게 길바닥에 나가는데 누가 여학생이 공수부대한테 맞고 있을 때 그걸 말리지 못하는 사회에서
또는 그걸 말렸던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지금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100만 부가 팔리면 뭐합니까? 그거 100만 부 팔리면 뭐합니까? 나는 우리가 우리 기억투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할 일이 많고 부담스럽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즉, 우리의 이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친일파들, 유다이트들,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 그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의 원상회복. 그분들을 원상회복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 같이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질문이라보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를 방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되면 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뭘 질문을 길게 했다서 다른 분들이 불편하셔서 그렇지 전혀 이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한국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되니까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겁니다. 평소에 말씀하실 때를 별로 없고 그런 이런 자리가 되면 늘 너무 말씀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참으로 속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늘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안 하면 병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을 최소한 똑바로 만들지 않고는 이런 강연 백날에 맨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혁명을 못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참 힘들죠.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 개혁을 하느니 혁명을 차라리 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혁명에 참 실패했죠. 뭐 이래저래 좌절하고 뭐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밀고 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좀 적절치 못하지만 똥물을 맑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는 통째 버리고 새 통에다 물 붓는 게 제일 좋죠. 똥물 들었던 통을. 그거 닦아도 깨름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는 똥물 쏟아내고 깨끗이 닦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민주해온 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똥물 가득 있었던 통에다가 하염없이 호스 받고 맑은 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똥물이 생겼겠죠. 똥물이 산으로 들러 번져 나갔지만 그래도 통은 어떻게 됐습니까? 똥물 덩어리에서 5급수로, 5급수에서 4급수로, 4급수에서 3급수로 지금 3급수나 2급수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물을 아직 음용할 그 수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냉철하게 우리 힘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그만큼이 없었죠. 통을 차버릴 힘도 없었고, 물을 쏟아버릴 힘도 없었고, 겨우 그나마 그래도 호스 박을 정도. 그랬더니 이제 그 물이 넘쳐서 온갖 냄새가 한꺼번에 배어있는 이제 좀 그런 형편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 진보는 뭘로 망한다? 저는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대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참 큰 암초랄까 전환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옛날 촛불 시위에서부터 미선희 교수님 때부터 이게 이제 좀 뭔가 달라진다. 그리고 탄핵은 뭐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2008년 촛불 때 보니까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현상. 즉 옛날 80년대식 진보, 옛날 또는 80년대식 진보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딱 나갔더니 박원순만큼 시민운동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어때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5%죠, 5%. 냉철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느냐. 그리고 혁명이 안 된다고 하는 대신 우리는 선거제도란 걸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한국이 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류를 왜 드라마나 케이팝에서만 차지합니까? 민주주의에서의 한류 창출. 그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의 정체를 많이 해봤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보다 조금 늦게 지금 뭐 오큐파이 점령하다 그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작에 6월 항쟁에서부터 촛불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깁니다. 거래 정치와 제도권 정치가 이렇게 같이 가다 따로 가다 같이 가다 따로 가다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2008년 촛불로 아무것도 못 바꿨습니다. 전 세계 민주운동사에 촛불만큼 사람 많이 나온 거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중국혁명 연인원을 따지면 중국혁명이 좀 많을까? 러시아 혁명이고 프랑스 혁명이고 촛불만큼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아무것도 못 바꿨습니다.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이 잡혀가서 조사받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2 지방선거인가요? 거기서 조금 이기고 작년 조금 이기고 이번에 조금 이겼습니다. 선거에서 뭔가를 바꿔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느낀 거죠. 자, 지금 이 시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저는 인류의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200년 동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했었죠.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제 드디어 도저히 못 살겠다가 나온 겁니다. 왜? 그전에는 공산주의가 있을 때는 공산주의가 견제를 해가면서 자본주의가 그래도 그 악마성을 덜 드러내고 그래도 복지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신자유주의 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신자유주의 하면서 그냥 확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못 살겠다가 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가 되는 거죠. 민이 주가 되는 거고 자본주의는 돈이 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둘이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때요? 민주주의를 하면 인본주의를 해야죠. 사람이 본이 되는 세상.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를 하다가 불편한 동거를 하다 보니까 말은 1인 1표제인데 진짜로 2인 1표제 했었으면은 비정규직에서 대통령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다 보니까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1인 1표. 우리가 99%다. 99%가 똑똑하게 선거를 하면은요, 혁명 가능합니다. 저는 혁명 못지않은 변화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내년 대선 총선에서 바꾸고,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안으로는 복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 밖으로는 또 남북 관계를 풀고, 그리고 미국 관계, 중국 관계,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한국을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방금 얘기한 민주화운동의 한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류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뽕짝으로 한류 얘기하는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5,000년 동안 중류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중류라고 하지 않았죠. 지난 100년 동안 인류였지 않습니까? 자폐 내부에 지금 뭐였습니까? 그게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채찍을 맞은 거죠. 신의 채찍을 맞은 거 아닙니까? 물로. 그런데 한류 시장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뭘 팔고 있죠? 문자를 팔고 있나요? 물건 좀 팔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미 카피해서 일본에 세탁돼서 들어오는 걸 한국에서 대중가요로 팔고 있는 건데, 사실 그보다 정말 한국적인 것이 있죠.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힘이, 시민의 힘, 민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 거죠. 제가 베네수엘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인터뷰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그 안내해준 사람들 운동권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실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국의 비디오 테이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주환경 테이프, 그리고 6월 항쟁 테이프. 그들이 남대문을 얘기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시청을 얘기하고, 그걸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차베스 이른바 볼리바리안 레볼루션, 볼리바리아 혁명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게 한국의 항쟁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총을 들지 않고도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걸 제일 많이 보았다는, 자기들은 총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죠, 사실은. 전혀절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먼 곳 아닙니까? 가장 먼 곳이 몬테비데오가 제일 머니까 사실상 제일 먼 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박정희 망령, 그리고 이승만 망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진보가 뭐 뭘로 망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건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그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제한법적 설명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썼고 뭔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발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퇴행하면 죽을 테니까요. 모든 생물체가 유기체가요. 그러니까 그런 한 뜻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세력으로서 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뭐 정당이든 뭐 때로는 정당이 좌절하거나 실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큰 역사 흐름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만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귀신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요, 독재 사전을 만드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귀신의 진실을, 명부를 햇빛 아래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햇빛 아래로 끄집어내면 귀신은 햇빛 아래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서 역사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명부를 똑바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귀신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지금 오늘날 그들이 갖고 있는 만들어낸 이른바 박정희 신드롬 혹은 현상, 그런 귀신에 대한 현상들을 처리할 수 있다. 퇴마의 가장 첫 번째 일은 그래서 그런 사전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도